이제 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나름 이제 학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현실 금융시장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좀 쉽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 사전 지식이 없어도 이해할 수 있게 이제 하려고 제 딴에는 좀, 애를 쓰는데, 이게 이제 사실 아무래도 녹음 강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표정이나 이제 이 이해 정도를 바로바로 캐치할 수가 없어서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클래스룸에 다 같이 모여 앉아 있었으면 사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같이 이제 조금 뭐 계산들이 막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매수 매도 나오고 막 공매도 나오고 이러면 이제 학생들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은 이제 제가 좀 만약 강의실에 있었으면 좀 더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이제 학생들이 이게 또 만약에 우리가 강의실에 다 있었으면 강의실도 잘 없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100명이 넘으니까. 그래서 어, 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게시판을 이용해 가지고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우리 게시판에 있는데 피드백이 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이제 조금 걱정을 합니다만은 미시적인 내용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수리적인 얘기들을 좀 말로써 이제 물론 이제 슬라이드에 있습니다만은 이제 틀어놓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근데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앞에 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세션은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좀 스무드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시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금융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후생경제학 제1, 제2정리 이렇게 입각해가지고서 미시적으로 이제 시장의 어떤 일반 균형을 갖다 찾아가는 어떤 시장의 작동 원리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었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발견된 어떤 그 시장의 가격들을 통해 가지고서 후생경제학의 그 정리대로 말하자면 사회 후생이 이제 극대화되는 거죠.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좀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가 이제 항상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걸 갖다 달고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러한 불확실성 앞에서 자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기초적인 빌딩 블록이 이제 에로더블 시큐리티였는데, 그거에 대한 개념들도 저희가 이제 좀 알아봤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저희가 이제 실제 주식하고 채권으로 이제 확장을 해보기도 했고, 주식 채권을 가지고서 거꾸로 이제 상태에 대한 컨티전시 클레임을 저희가 이제 한번 알아보기도 했었던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세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경제학에서도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의 어떤 시각을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이제 실제 그 일종의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경기 변동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당연히 영향을 받죠. 어떻게 보면은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어떤 자산들의 가격이 경기에 대한 어떤 일종의 선행적인 지표. 보통 그 비유로서 많이 쓰는 게, 그 광부들이 들고 다니는 카나리아 새 같은 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일산화탄소 이런 게 잘 캐치가 안 되니까 광부들이 이제 석탄을 파기 위해서 굴을 파고 들어갈 때 항상 새를 들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카나리아 새를 들고 가다가 얘가 기절해 버리거나 그러면 지금 이게 일산화탄소 가스가 나온 거니까 빨리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일부분은 이제 경기를 반영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금융시장과 경기 변동의 어떤 관련성 굉장히 좀 직접적이고 밀접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도 항상 이제 금융시장의 어떤 추이를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많은 정보가 그 안에 있을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금융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경기 변동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오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이제 금융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올해도 아마 역사에 남을 해가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얼핏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지만 2020년이라고 하는 해가 자산 가격에 있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큰 그 진폭을 보였던 해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지내놓고 본다 그러면은 일종의 갈림길 내지는 뭐 어떤 학자들은 진정한 20세기의 시작은 2020년부터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하시는데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통찰이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지 좀 약간 그런 얘기들을 좀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금융에 대해서요. 조셉 슌페터를 혹시 아시나요? 20세기 초에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로서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제 그 조셉 슌페터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가장 알려진 거는 창조적 파괴라고 하는 용어로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뭐 창조 경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혁신 성장 이런 이제 거룩한 용어들이 이제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것이 뭐 요번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제 항상 좀 그렇게 이어지는 바가 있는데, 학술적으로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슌페터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그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혁신이 말하자면 경제의 어떤 본질적인 성장을 끌어내는 어떤 그런 그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게 정치적인 슬로건으로 활용될 때는 사실은 그냥 나는 정치의 일을 제대로 하기는 할 건데 내 나름의 어떤 요행도 바라고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타포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좀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좀 약간 하여간 시니컬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여간 원래 내용을 좀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슌페터가 이야기했었던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특히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국가의 재정 운영이 예를 들어서 근본이제 하에서 만약에 경제가 운영된다 그러면은 국가가 방만하게 운영한다든지 그러면 금값이 무지하게 치솟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더 그 법화에 기반해 가지고서 이제 저희가 경제가 운용이 되는데 근본이제 하에서 말하자면 이제 경제가 돌아간다 그러면 그게 좀 더 자유방임주의 경제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적도 있는 것이 이제 슌페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하고 관련해서 이제 앞에서 보셨던 발라스라든지 그 유명한 이제 케인즈하고는 좀 다르게 슌페터는 이제 결국 혁신을 빼고 나면은 경제라고 하는 건 그 자체로 좀 약간 원래 본질적으로 좀 순환을 좀 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시던 발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너럴 이퀄리브리움 그래갖고 일반 균형이라는 것이 이제 세상에 있고 이제 거기로 좀 수렴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항상 좀 가지고 있다. 말하면 이제 수렴되려고 한다. 그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다. 약간 이제 이런 류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이 이제 사실은 이제 슌페터와는 좀 다소 차이가 있죠. 슌페터는 이제 균형이란 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인 그 경제라고 하는 게 항상 좀 순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얘가 순환을 하기는 하는데 경제가 순환만 하고 발전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다. 발전을 하는데 경제가 성장을 할 때 그 어떤 모티베이션 내지는 그 성장의 어떤 키 드라이버가 뭐냐 그럼 이노베이션 결국 혁신이다. 그리고 그 혁신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가들로부터 나온다. 기업가들이 소위 말하는 어떤 동물적 본능 애니멀 스피릿을 가지고서 내가 리스크를 테이킹 해가지고서 그 리스크 테이킹과 뭐 나름의 운매의 역할도 있겠지만 그 나름의 통찰과 용기가 결합돼 가지고서 말하자면은 성장이 나온다는 거죠. 이러한 혁신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금융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막대하다라고 하는 게 슌페터의 견해입니다.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무려 1934년도의 이야기 되겠습니다만 금융인들은 뱅커는 자본주의 경제 성장에 있어가지고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왜 그러냐 그러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펑션이 결국은 돈 빌려주는 펑션인데요. 돈을 빌려줄 때에 미래의 진정한 혁신가들을 갖다가 분별해 내 가지고서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녀석한테 자원을 갖다 몰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뱅커들의 역할이 크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동의를 하게 돼요. 왜냐 그러면 이제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의 뭐 모든 정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많이 아는 사람, 덜 아는 사람이 있고
금융기관이 나름의 노력과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서 정보 비대칭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돈 빌려주는 사람을 이제 렌더라고 영어로 표현하고 이제 우리 그 저기 한자식 표현으로는 대주라 그래요. 대주로서 이제 내가 돈을 빌려줄 건데 내가 이제 들고 있는 이 돈주머니를 보고서 사람들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금융기관에 저 돈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차주, 바로워들이에요. 돈 빌려가는 사람들인데 이 안에 이제 진정한 혁신가들도 있는가 하면 사기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구분을 해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숙제를 갖다 항상 갖는 것이 사실 뱅커들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하시고 나서 이제 금융회사에 취직한다 그래도 특히 이제 여신 관련된 일을 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슌페터가 이야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진정한 혁신가를 찾아가지고서 그 사람들한테 자원을 몰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뱅커의 역할이죠. 진정한 역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그런 역할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죠.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금융회사에 이제 수반되는 왜냐하면 이제 돈을 빌려줬으니까 떼이는 위험이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위험하고 그다음에 그 위험의 반대급부로서 우리가 보통 이자를 요구를 하는데 그런 이자라고 할 때 이제 그러한 일련의 수익을 어떻게 이제 식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자는 겁니다. 소비자 이론에서 봤듯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은 경제 시스템 내에 이제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있다고 할 때에 에이전트들이 결국은 내 소비를 갖다가 할 때에 내 소득이 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다 홀라당 써버릴까 아니면 좀 남겨가지고 저축을 할까라는 고민을 계속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저축률하고 경제 성장률 간에는 좀 그 미미하나마 약간의 그 양의 상관관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검은색 막대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GDP에 대한 어떤 저축률로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로 되어 있는 그 바 차트가 이제 그 리얼 GDP 그로스, 그러니까 이제 실질 GDP 성장률인데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 저축이 많은 나라들의 어떤 그 GDP 성장이 더 빠르게 더 높게 나타나는 걸 갖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이스트 에이시아에 있는 이제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는 저축률도 높고 성장도 높은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가 이제 보여주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린다고 하면 그리고 이제 금융이 제 기능을 해가지고서 진정한 혁신가들한테 이제 자원을 잘 몰아주게 된다 그러면 경제 성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추정을 슌페터가 했었는데 그러한 관점을 이제 일부분은 보여주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 그림이요. 이제 그러한 것과 반대로 데이터가 항상 그 나름의 행간을 좀 가지고 오는데 과거의 소련이라든지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 있었던 러시아 연방 이전에 이제 그 소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의 중국 같은 나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GDP 대비 투자 자체의 규모는 엄청 커요. 예를 들어서 2012년 기준 데이터니까 좀 시간이 지났지만 미국은 한 15%, 스위스 한 20% 되는데 중국은 한 46%뭐 이 정도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GDP가 높은 나라들이 공산국가들 중에 있는데 얘네들이 그러면 그만큼 빨리 성장하냐 그럼 또 그거는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뭐 나름의 통찰이라 그럴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학자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게 그러한 학자들로서 이제 로버트 베로와 하베르 살라이 마틴 이렇게 이제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95년도 연구가 이제 결국은 예금자로부터 자금을 수요로 하는 그 사람들 그 말하자면 이제 바로어로 이동하는 어떤 일련의 자금 흐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던 것인데요. 어, 가장 뭐 이러한 다양한 어떤 자금 흐름 중에서 가장 비효율적이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가장 직접적이다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내가 사업가인데 사업가가 내가 그 비즈니스 일으킨 데 있어서 내 쌈짓돈을 바로 털어넣는 경우가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뭐 내가 마침 또 돈이 있었는데 그 여유 자금을 갖고 내가 직접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보통 이제 그런 거 이제 욕망의 상호일치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러한 식의 물물교환 경제, 물물교환 금융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효율은 좀 떨어지겠죠, 그죠? 아무래도. 금융시장의 어떤 그 고도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경제 상황 하에서는 사실 흔하진 않은 일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케이스로는 이제 결국은 가장 보편적인 형태로서 금융기관이 자금을 중개하는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예금기관이 은행이 말하자면 자기의 수신 기능을 발휘해 가지고서 여윳돈 있는 사람들을 갖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서는 아유 저기 장롱에 그 돈 짱 박아 놓으면 뭐 합니까? 저희가 이자 드릴 테니까 저희 은행에 한번 맡겨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금기관이 그 사회에 있는 저축들을 갖다 빨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들어온 돈들을 갖다가 말하자면 이제 어딘가 예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돈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대출로 내려주는 거죠. 그 이제 거기가 여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여윳돈이라고 하는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돈들을 빨아들여 가지고서 필요로 하는 쪽으로 전달해 주는 그런 어떤 딜리버리 역할을 하는 게 사실 이제 금융기관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렇게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잘 작동한다 그러면 세이버와 바로워 간의 매칭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남으로써 경제가 이제 잘 순환하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지니고 있는 캐파가 풀리 활용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회에서 혁신가가 랜덤하게 나타난다고 했었을 때에 혁신가가 다 돈을 찾아가지고서 자기 역량을 100% 발휘한다 그러면은 혁신이 잘 이루어지겠지만은 뛰어난 사람이 있다 그래도 사실은 그 자기 아이디어를 실현에 옮길 수 있는 어떤 자원을 구하지 못한다. 그런다 그러면 사실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성장의 기회를 날려먹는 혁신의 기회를 날려먹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금융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막대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Financial System to Aggregate Savings라고 하는 비유를 갖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얼마만큼이 말하자면은 대출 재원으로서 사용이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빨아들였던 사회 전체로부터 빨아들인 총 저축과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서 대출 재원으로 준비되어 있는 돈 이렇게 한번 비율로서 따져보자라고 하는 거죠. 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하고 돈을 갖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직접 알아가지고서 직접 돈을 빌려주는 이제 보통 직접 대출을 직대라 그러는데요. 이제 그게 흔할 수는 없어요. 디렉트론이 많을 수는 없는데 금융기관이 결국 하는 역할은 이제 그 갭을 메우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그 갭을 메우는 과정에서 이제 그걸 생으로 공짜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나름의 비용을 좀 받기는 받는데 결국은 금융 시스템에 와 있는 돈들 받아들인 예금 중에서 금융 시스템에 이제 대출 재원으로 빠져나와 있는 돈들, 그 중에서 실질 차주들한테 얼마나 집행되었는지를 따져보는 게 결국은 바로워하고 파이낸셜 시스템 간의 비율인 BOR over FS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비율은 아니니까 너무 진지하게 막 그 생각하시지 말고 아이디어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빌려온 돈이 있다고 치면 그 대출금이 있을 건데 그 대출금을 묵히고 있을 게 아니라 실제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빌려온 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 금융기관에서 빌려온 자금이 전부 투자되는 건 아니라 뭐 일부는 소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일부는 뭐 유동성 급한 이제 뭐 급전이라 그러잖아요. 급한 유동성 수요에 이제 사용이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본질적으로 이제 생산 부문에 대한 어떤 투자 재원으로서 활용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이제 원래 목적에서는 대출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 실제 투자된 투자금인 인베스트먼트하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대출 바로잉 된 금액하고의 비율을 따져본다 그러면 금융 시스템에서 대출금으로 나간 금액 중에서 얼마나 이제 실제 그 사회의 어떤 투자로 흘러갔는지를 갖다 이제 그 비율로서 알 수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잠깐 이제 뭐 러시아 얘기도 잠깐 나오고 했었습니다만 투자금이 아무리 커도 투자를 했는데 엉뚱한 데다가 투자를 하고 앉아 있으면은 사실은 좋을 까닭이 없죠. 그 자체로 사실 후생의 손실이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보통 B2C라 표현하는데 Benefit to Cost Ratio 같은 계산을 하고 투자를 다 해요. 내가 투자했었을 때에 내 베네핏은 뭐냐, 사회적인 베네핏은 뭐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인프라 투자할 때, 뭐 도로를 놓거나 항만을 뚫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혹은 뭐 각종 사회 설비를 투자를 할 때에 들어간 코스트는 이 정도인데 내가 얼마만큼 베네핏을 얻을 수 있냐, 이제 그 고민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투자 효율을 갖다가 이제 이런 에피션시, 투자의 어떤 에피션시를 갖다가 EFF라고 이제 정해놓고서 평균적인 프로젝트가 1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거시경제 공부하면서 이제 자본 스톡에 대한 개념 배우셨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일종의 이제 생산 인프라죠. 그 경제를 돌아가게 만드는 이제 어떤 인프라들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총 자본 스톡을 갖다 이제 캐피탈에서 이제 K를 떼온 거예요. 독일어로 캐피탈 할 땐 K를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실제 그렇게 마련되어 있는 총 자본 스톡 중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은 그 감가상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소실에서 날아가는 일종의 그런 그 감가상각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그 오메가라고 한다 그러면은 총 자본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 이제 K-닷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그 말하자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거든요. 그래서 총 자본의 증감 속도를 보게 된다 그러면 투자 효율 EFF에다가 투자금 I를 갖다 곱한 것 거기다가 총 자본 수탁에 이제 그 해분의 감가상각을 갖다가 가지고 오게 된다 그러면 실제 이제 그 투자의 효율성을 감안했었을 때에 그 사회의 어떤 총 자본 스톡의 변화를 갖다가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방금 보셨던 이제 이 식을 갖다가 앞에서 보셨던 여러 비율들하고 같이 이제 쭉 놓고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결국 투자 효율도 나오고 대출 대비 투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시스템에서 있는 그 대출 재원 대비 실대출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축 대비 이제 대출 그 금원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GDP 대비 이제 얼마나 저축이 되었는지도 저희가 알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그 모형에서 보게 되면 노란색은 이제 표시해둔 게 앞에서 나왔던 비율들이고요. 그 이외의 어떤 요소들, 예를 들어서 뭐 감가상각률이라든지 자본 스탁이라든지 혹은 뭐 GDP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외생 변수로서 다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비율들을 바탕으로 일종의 그 정책을 하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지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이 수식 안에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죠. 예컨대 이제 이렇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GDP가 저축으로 갈 거고요. 소비 안 하고 남은 게 저축으로 갈 거고, 저축된 것 중에 일부가 금융 시스템으로 갈 거고, 금융 시스템에 들어온 것 중에 일부는 대출로 갈 거예요. 그 대출로 온 것 중에 일부는 자본 투자로 흘러갈 거고, 투자 효율이 얼마나 높냐에 따라 가지고 자본 스톡의 어떤 증가함이 정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누수를 막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 자금 흐름, 일련의 자금 흐름을 본다 그러면 결국은 거시경제학에서 이제 저축, 뭐 국민소득 항등식 같은 거 저희가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사용하지 않고 소비하지 않고 남아있는 재화가 어떻게 보면 저축의 재원이 되게 되는 건데 결국은 이제 저축의 재원,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뭐 정부 지출을 제외하고 세금 거둔 것 중에 남는 게 될 거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소비하고 남는 게 될 텐데 이제 그러한 것을 결국은 이제 저축의 총량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GDP 대비 이제 저축률 관리 같은 것들을 갖다 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저축에 대한 어떤 그 통제 내지는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가 다양하게 뭐 나름 애를 씁니다. 뭐 세제 혜택 같은 걸 준다든지 뭐 일전에 해프닝으로 이제 갔던 것 같긴 한데 뭐 요즘 뭐 뉴딜 펀드 이런 거 얘기들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국가가 앞장서 가지고서 자원을 갖다가 저축으로 이제 보내고자 할 때 이제 말하자면 정부가 이제 정책을 구사할 수 있죠. 지금 최근의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제 민주화 이전의 사회, 이제 군인들이 정치하고 하던 그런 시절로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말하자면 뭐 국가에서 저축 장려 운동을 한다든지 뭐 학생들한테 새마을금고 같은 데서 이제 뭐 예금을 받는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이제 저축률을 끌어올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죠. 그러한 어떤 관점에서 이제 저축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저축이 결국 금융시장으로 흘러가야지, 이게 뭐, 금융시장으로 가지 않고 뭐 부동산으로 간다거나 금으로 간다거나 이러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아예 지하 경제로 숨어버리는 경우도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막으려고 하면 결국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러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실물자산이나 지하경제로 숨어들지 않고 자본시장 안으로 이제 말하자면 저축이 흘러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모인 돈들을 효율적으로 잘 굴리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금융감독당국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대출에 대한 정책을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통해 가지고서 자원이 적절하게 이제 잘 배분되도록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BIS 비율 같은 거 산정할 때 이제 위험 가중치 같은 걸 올리거나 내리거나 해가지고 예컨대 이제 지금 금융기관들이 기업에는 대출을 많이 하지 않고 가계로 대출을 많이 해요. 왜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기업들이 이제 IMF나 금융위기 겪으면서 이제 그 똑똑해져 가지고 이게 이제 위기가 왔을 때 돈 구하지를 못하면 망한다라는 걸 알아버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은행에 대한 그 대출을 통한 자원 조달, 재원 조달을 하지 않고 말하자면 이제 스스로 그냥 쌓아놓고 있는 일종의 이제 그런 일종의 유보금이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이익잉여금 같은 형태로 이제 잔뜩 쌓아놓고 있다든지 이래가지고서 유사시에 이제 동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융기관은 어떻게 보면 수익은 내야 되니까 결국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뭐 담보대출 같은 걸 깔아준다든지 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과연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걸 묻는 게 이제 결국은 정부의 역할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출 정책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서 자원의 흐름을 갖다가 약간은 좀 바꾸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효율성이 제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금융산업 자체의 어떤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산업 내 어떤 모럴 해저드 같은 게 일어나거나 말하자면 뭐 증권사나 은행이 판매사로서 자기 이익에만 몰입해서 좋은 상품을 갖다 팔지 않고 나한테만 좋은 투자자한테는 충분히 좋지 않은 그런 상품을 팔도록 뭐 한다든지 혹은 뭐 정치권과 결탁해 가지고서 뭐 정실자본주의 같은 게 있어 갖고 뭐 말하자면은 청와대랑 친한 기업한테는 뭐 돈 대출 굉장히 낮은 금리에 막 밀어주고 뭐 좀 밉보였다 그러면 대출 회수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옛날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정실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없어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가 하는 이런 수업 같은 교육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결국은 이제 졸업하고 나면 사회에 나가시게 되니까 플레이어로서 이제 내가 충분한 지식과 어떤 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말하자면 이제 투자의 효율성도 제고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있는 일본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하고를 제가 좀 비교를 해보고자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경기 변동은 아까 이제 슌페터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뭐 내부적으로 혁신을 하면서 뭐 경기 변동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이 일어나기도 하고 혹은 올해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경제를 갖다 망가뜨리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그 경기 변동의 폭과 깊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제 시스템을 사용하냐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 잠깐만 보실까요? 보시면 이게 글자 조금 작아서 그렇기는 한데요. 파란색이 일본의 GDP 성장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이 미국입니다. 이게 보게 되면은 미국보다는 일본이 약간 진폭이 커 보여요. 그죠? 그래서 경제는 둘 다 뭐 선진국이죠. 그간에 벌어놓은 돈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다이내믹스로 따져보면 미국이 훨씬 더 잘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은데 정작 경기 변동의 어떤 진폭으로 보면은 어떤 샥이 왔었을 때나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어떤 그 진폭이 결국은 일본 쪽이 더 크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얼핏 보면 한눈에 보입니다. 이번 코로나 전국에서는 뭐 둘 다 헤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이제 어떠한 경제 시스템을 쓰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Financial Accelerator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중앙은행이 총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서 경기 변동에 대응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거시경제 시간에 배우지만은 결국 금융시장을 그 패스로 해가지고서 그 통화 정책이 작동을 하는 건데 확장적 통화 정책을 예를 들어서 하겠다.
라고 이제 중앙은행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를 낮출 거 아니에요? 그럼 조달금리가 좀 떨어지겠죠. 조달금리가 떨어지면은 조달금리가 떨어진 만큼 투자를 하기가 좀 용이해집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내 조달금리가 일종의 내 코스트 낮아졌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말하자면 좀 높아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조달금리가 낮아짐으로써 애매하게 수익이 나던 프로젝트들, 말하자면 이제 한계 프로젝트들, 마지너럴한 이런 프로젝트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자금 조달이 이제 쉬워지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어떤 효과가 있냐 그러면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에 대해서 담보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담보 가치를 잡을 땐 그 나름의 어떤 디스카운트를 매기게 되는데 금리가 이제 낮아지게 되면 그 디스카운트 레이트 자체도 좀 내려가는 측면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보유 자산의 담보 가치가 늘어났으니 어떻게 보면 기업들은 더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 경로들을 거치면서 경기가 점점 자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보통 뭐 Financial Accelerator 이렇게 이제 표현하긴 합니다. 반대로 이제 좀 긴축 통화 정책 같은 거 쓴다 그러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겠죠. 조달금리가 올라가고 투자가 좀 어려워지고 한계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금융 조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없어지겠죠. 사장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유 자산에 대한 담보 가치가 하락하게 됨으로써 그 하락 때문에 말하자면은 기업의 대출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더 좀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왜냐면 내가 뭐 좀 담보를 넉넉하게 가지고 있어야 원하는 대로 좀 돈을 땡겨서 쓸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럼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말하자면 이제 경기가 좀 슬로우 다운 하는 그런 효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경기 변동과 어떤 금융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신 것처럼 어떤 정책을 실현하는 어떤 경로로서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좀 이제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뭐 이 무렵쯤의 기억은 뭐 아마 평생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그 런던이고요. 런던 가면 이제 그 캐나리 와프라 그래갖고 그 금융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융가에 과거에 이제 있었던 그 초대형 글로벌 IB로서 리먼 브라더스가 있었는데 리먼 브라더스 런던 오피스가 까나리 와프에 있거든요. 그 까나리 와프에 있는 어떤 그 리먼 브라더스 그 오피스의 한 플로어예요. 그걸 갖다 기자가 찍었는데 실제 이제 증권회사나 이제 금융회사 가게 되면 이제 플로어에 이제 말하자면 각자 파티션이 있고 책상이 있고 이제 각자 자기 할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높으신 분이 와가지고 야 모여라 하면 이제 저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사람들처럼 이제 일하다가 모여가지고서 이제 이 어르신이 무슨 말씀하시나 하고 듣게 됩니다. 이때가 2008년 9월 11일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리만 브라더스가 사실 망한다 얘기가 계속 나오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리만 브라더스 망한다 하던 얘기가 나오면 아무래도 은행들이 일하기가 직원들이 좀 뒤숭숭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경영진에서 말하자면 우리 회사 망하지 않고 괜찮을 거니까 흔들리지 말고 일하세요. 라는 식으로 이제 중력이 나와갖고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이제 직원들이 긴가민가 하면서 듣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게 아마 목요일이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주말에 사실 리만 브라더스 망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주말 지나고 나서 14일 날 아침에 이제 출근하니까 리만 브라더스 챕터 11 됐다고. 챕터 11이 이제 그 미국 법으로는 파산을 얘기하는데요. 결국 이제 주말 지나고 나서 이 사진 찍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리만 브라더스 망했어요. 그때 이제 미국의 큰 이제 IB 증권사로서 이제 리만 브라더스가 있었는데 이제 그날이 이제 요 사진 찍고 할 그 무렵쯤에 이제 없어졌죠. 경기 변동이 결국은 와가지고서 어떤 식의 어떤 그 레버리지가 굉장히 과한 상태에서는 결국 이런 큰 금융기관들도 하면서 그냥 확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약간 옛날 얘기하다 보니까 좀 시간 많이 썼네요.
그 당시 이제 주가 같은 것도 보게 되면은 이게 S&P 500 지수인데요. 금융위기 나고 시끄럽게 했던 게 이제 그 우리 때로는 거의 뭐 한 추석 언저리쯤이었어요. 우리도 지금 추석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1300포인트 정도 가고 있었던 어떤 S&P 500 지수가 단 며칠 사이에 뭐 850 정도까지 그냥 뚝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많이 빠질 땐 거의 한 750까지 갔었으니까 거의 뭐 반토막이 한두 달 새 그냥 나버린 거죠. 이게 마리주와 반토막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자산 가격 반토막이 이렇게 주가가 전면적으로 이렇게 깨지게 되면은 뭐 말로 못할 충격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3월 달에 거의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이때보다 더 빠르게 왔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금융기관들이 망하지 않고 이제 버티는 거는 금융위기 당시에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쿠션을 갖다 항상 좀 쌓아놓고 있는 그런 습관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번 위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물 경제 굉장히 심각한 위기잖아요. 아예 뭐 밖에 활동 못한 경우도 있고 막 락다운 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올 거라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 이제 넘어가고 있죠. 근데 실제 그 실물 경제의 후퇴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 아까 그 일본하고 미국하고 GDP 비교한 거 보면 GDP가 뭐 거의 뭐 마이너스 30%씩 역성장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시학이 지금 와 있는데 금융시장은 정반대로 한 반토막 났다가 리바운드 해갖고 막 지금 하늘 뚫고 날아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요즘 뭐 젊은 분들 영끌 투자 많이 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와 금융 사이 어떤 일종의 디스크레펀시를 보여주는 거죠. 일종 불일치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기 변동과 금융시장이 가장 선명하게 맞부딪히는 게 결국은 금융위기예요.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GDP도 자산 가격도 투자도 고용도 모든 게 급락해 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실물하고 금융이 동시에 망가진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가장 유명한 사례가 이제 그 무려 이제 1920년대 말 30년대 이제 Great Depression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었죠. 뭐 말 그대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앉고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 시간을 두고 이제 회복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억 속에 있는 것 중에 제가 떠오르는 게 이제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예요. 여러분들의 연배를 생각해 보면은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고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집에 가서 한번 그때 어떠셨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신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올해가 이제 2020년, 이제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Great Lockdown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말 그대로 경제가 락다운에 걸려버렸죠. COVID-19 잡는다고. 사실 우리는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이 락다운에 대한 효과를 사실 많이 못 느끼고 살아요. 근데 뭐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유럽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은 사실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저기 한 올해 한 3월 달 같은 경우 브로드웨이가 아예 그냥 다 밤에 사람들 다니지 마라. 식당 테이크아웃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막 하고 그랬었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아예 문을 뭐 테이프로 발라버렸다면서요. 그래서 정해진 날에 정해진 시간에만 뭐 생필품 사러 다닐 수 있고 이런 정도였다고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 락다운의 효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와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금융위기라고 하는 건 결국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시장과 경기 변동이 이제 같이 나타나 가지고서 사람들을 어떤 패닉으로 빠뜨리는 그런 거를 갖다 이제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이고 앞에서 봤었던 어떤 경기 변동과 함께 이제 금융이라는 게 이제 효과를 갖다 보여주고 있죠. 요번 두 번째 세션은 좀 상대적으로 좀 말랑말랑한 내용을 말씀드렸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앞쪽에 이제 뭐, 우리 저 경제 수학 관련된 얘기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시경제 관련된 얘기들, 테크닉들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좀 다소, 정책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거시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다소 이제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말랑말랑하다면 말랑말랑하고 어떻게 보면 좀, 어, 큰 얘기, 거시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생각한 것보다 좀 많이 걸려가지고 좀 오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세 번째 세션을 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뭐 우리 그 캐시플로우 계산하고 타임 밸류 오브 머니 이런 거 보고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가 길어졌으니까 이제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좀 짧게 첫 번째 세션에서 구성을 좀 해서 가도록 하려고 그러고, 매크로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제가 거시경제 입장에서 금융을 갖다 이제 바라본다 그러면은, 미시 때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가격 발견 기능을 통해서 이제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이제 어떤 그 재무 경제의 역할이 있다, 금융의 역할이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반대로 이제 거시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경기 변동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소위 말하는 통화 정책의 어떤 실현 경로로서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시장이 활용되는 그런 바가 좀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신용시장하고 이제 연계돼서 돌아가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더 큰 거는 이제 슌페터가 이야기했듯이 결국 이제 혁신을 갖다가 끌어내고 혁신을 갖다가 현실화하는 어떤 그러한 도구이자 자원으로서 금융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그러한 금융의 역할을 갖다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혁신을 지원하는 금융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리스크와 리워드를 갖다가 식별해 낼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민들을 갖다가 이제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정한 혁신가와 사기꾼을 어떻게 이제 구분해 낼 건가,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에 결국은 경제 성장과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어떠한 그러한 경제 정책의 역할을 갖다가 지원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금융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수업이 3학년, 4학년들이 좀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봄학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아마 많은 과목들 들으셨을 건데, 결국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두 가지 측면, 미시경제와 관련돼 가지고서 결국 이제 가격 발견 기능과 후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이크로한 세계에서 결국 이제 금융이 역할하는 바가 있는가 하면, 매크로한 차원에서 봤었을 때에도 나름 어떤 성장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바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적으로도 이제 금융업 종사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직업적인 충실성 내지는 이제 저 나름의 어떤 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는 생각을 하고서는 이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좀 계속 해 오고 있는데, 이제 경제를 전공한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재무경제학이 갖고 있는 그 나름의 어떤 프리빌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을 통해 가지고 현실하고 굉장히 가깝게 발닿고 있으면서도 미시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케어해야 되고, 거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재무경제학을 공부를 하는 어떤 그러한 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오늘까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preliminary study라는 그런 측면으로서 좀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가 경제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기 이전에 기초공사를 갖다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조금 더 이제 테크니컬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려고 하다가 조금 길어져서 이제 다음 주로 넘기는 이제 캐시플로우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할 건데, 캐시플로우를 통해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에셋 밸류에이션을 할 거고요. 에셋 밸류에이션 하는 과정에 이제 어떤 어프로치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결국은 자산 가격 결정에 대한 어떤 이론의 부류가 크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논의들을 이제 조금씩 진전을 시켜가 볼 거예요. 일단 생각한 것보다 좀 시간이 오버됐습니다만, 일단 좀 즐거운 학습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앞에 세션 같은 경우는 좀 테크니컬한 얘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좀 질문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가을이에요. 지금 아마 주로 학교 나오시는 분들보다는 아마 댁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우리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어쨌건 아쉬우나마 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을 잘 만끽하셨으면 좋겠고, 일교차 커지고 있으니까 건강에도 좀 유의하면 좋겠고, 여전히 확진자는 계속 100명씩 넘어요. 그러니까 개인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철저하게 잘 관리해서 충실하게 이렇게 이 가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